안녕하십니까, 변화국어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수능특강 문학 적용학습 현대소설 11번째 작품 최윤 작가의 속삭임 작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강의 열심히 들어주는 여러분께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댓글 남겨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너무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품을 올리는 순서가 조금 상이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현장 강의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강의의 학생들의 내신 진도에 맞춰서 순서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지금 뭐 신청해주는 작품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응원해 주셔서 고맙고요. 자, 그러면 이번 현대소설 적용학습 파트의 마지막 작품인 우리 속삭임 작품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봅시다. 과수원, 이렇게 명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던 과수원은 깊은 산골의 야산 자락에 위치한 작고 황량한 것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과수원에 대한 장소, 배경, 공간 나옵니다. 자, 근데 내가 알고 있던 과수원은 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지금 여기서는 회상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거기에는요 호수가 있었다 라고 얘기하네요. 호수 네모칸. 그래서 그 공간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호수는 어렸을 때 나의 은근한 자랑거리였다 라고 다시 한번 회상하네요. 그러면요, 이 과수원과 호수는 여기서 호수는 말하고 있는 우리 서술자의 과거 회상의 매개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과수원과 호수를 떠올리면서 회상을 하게 하는 매개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나라는 서술자가 나오는데요. 나의 과거, 어린 시절 회상, 매개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또 은근한 자랑거리인 우리 호수 한번 가볼게요. 일찍이 서울로 단신 유학을 떠난 나에게는, 이렇게 해서 우리 나라고 하는 서술자 나오죠? 자,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인물의 정보 나왔습니다. 여러분, 서울로 단신 유학을 떠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서술자는 단신 유학, 서울로 떠났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깊은 산골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는 서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술자 나는요, 중심인물 나는 서울이 아닌 산골에 있다가 서울로 유학을 떠났다라는 사실을 이 서술을 통해서 알 수 있네요. 또 가볼게요. 서울 내기들한테 좀 텃세들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서울 내기들이. 근데 그 서울 내기들에게 억울한 놀림을 당할 때마다 내심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유일한 조코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우리 호수라고 하는 건 은근한 자랑거리, 즉 자부심도 될 수 있겠네요. 왜 호수가 자부심인지 한번 볼게요. 시골 우리 과수원에는 말이지 호수가 있다고 하면서 이제 뽐냈나 봐요. 자, 호수가, 그 호수라는 말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발음하는 것은 그 호수라는 마술의 단어를 발음하자마자 어김없이 딸려 나오는 얼굴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딸려오는 얼굴. 그러니까 호수를 생각하면요,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바로 그 얼굴 주인에게서 받은 비밀스러운 사랑, 거의 무조건적이라고 느낀 서툰 사랑, 서툴렀기 때문에 오랫동안 남는 사랑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일인물이죠. 그 얼굴의 주인이요, 마치 이 서술만 보면 약간 첫사랑을 떠올릴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여기에 주인공에 떠오르는 이 얼굴의 주인은요, 첫사랑이 아니라 우리 서술자 나의 어린 시절에 자기네 집 나의 과수원을 돌봐줬던 일꾼 아저씨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는 아저씨를 낮추어서 이르는 말인 아제비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얼굴 주인, 딸려 나온 얼굴은 아제비 라고 먼저 밝혀주고 들어갈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호수나 과수원이나 그 중에 호수 같은 경우는 우리 아저씨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아제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소재도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아제비의 나에 대한 사랑이죠. 그래서 아저씨가 나를 굉장히 아꼈나 봐요. 그래서 우리 호수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나도 그 사랑을 인지하고 떠올려서 그 아저씨의 얼굴이 같이 떠오르나 봐요. 가보겠습니다. 사라져버린 모든 것이 다 아름답지는 않다는 것을 나는 일찍이 배웠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아제비의 나에 대한 사랑을 떠올리는 얘도 마찬가지로 매개체였다면, 떠올리는 매개체요. 한번 다시 쓸게요. 사랑, 여기도 떠올리는 매개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사라져버린 모든 것이 다 아름답지는 않다는 것을 나는 일찍이 배웠대요. 자, 사라져버렸대요. 뭔가가. 지금 과거 떠올려 봤을 때 앞부분에서 과수원이 내가 알고 있었던 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호수는 거기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황량한가 봐요. 가볼게요. 일생 최소의 반생 동안 내 부모가 어렵사리 장만한 고향의 황량한 과수원에 과수원지기로 일하던 아제비를 통해서. 자, 그러니까 이 아제비가 또다시 등장하는데 앞에 나왔던 그 얼굴, 과수원하고 호수만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 얼굴이 주인공이 되겠네요. 그는 스스로 그렇게를 비하해서 지칭했고, 자, 그래서 여기 아저씨의 비하말언이라고 밑에 주석 나와 있죠? 근데 이거 스스로 그렇게 비하해서, 스스로 아저씨가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래요. 가볼게요. 어느새 그는 누구에게나 아제비가 되어 있었다. 지금은 과수원도 아제비도 사라져버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라져버렸으니까 과거랑 현재랑 대조되겠네요. 그래서 서술자가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공허할 거고요. 지금은 사라져버렸으니까요. 가볼게요. 그는 삶에 대해 나는 많은 시간 거의 잊고 지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의 삶을 오래됐나 봐요. 거의 잊고 지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50 중반도 못 넘기고 일찍 죽었으며, 그래서 이른 죽음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오래전부터 누적된 빚을 처리하느라 딸애가 태어나기 바로 전에 우리는 그 과수원을 팔 수밖에 없었대요. 자, 그래서 과수원을 팔 이유죠. 과수원 판 이유죠. 지금 그 자리에는 산장 비슷한 여관이 들어섰더니 어디에고 흔적이 없대요. 자, 그러니까는 달라졌죠. 많은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도 같고 과수원도 같으며 호수도 흙에 묵혔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지금 상실감이요, 그와 과수원과 호수를 통해서 이 서술자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것은 내게 울먹거림만 남겼대요. 그 울먹거림이요, 뒤에 나오는데 이 울먹거림의 감정을 시험 문제에서 잘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한번 뒷부분 보고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울먹거림은요, 바로 깊이 받은 사랑을 한 번도 갚지 못한 사람이 삶의 가감 계산에 어렴풋이 붙어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했을 때 대상이 이미 사라져버리는 것을 느끼는 순간 샘처럼 가득 고이는 그 울먹거림이래요. 앞에서 했던 그 울먹거림이요, 뒤에서 자세한 울먹거림으로 요약이 되죠. 어떤 울먹거림? 자, 꼼꼼히 따져보면요, 깊이 받은 사랑을 한 번도 갚지 못한 사람은 바로 나일 거예요. 왜요? 어린 시절의 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이 나가 삶의 가감 계산, 즉 인생을 재고 따지는 계산에 어렴풋이 붙어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했을 때 그때의 대상은 누구겠어요? 아제비겠죠. 근데 아제비가 이른 죽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이미 사라져버린 것을 느끼는 순간 샘처럼 가득 고이는 그 울먹거림. 그러면 나 서술자의 감정은 어떤 거겠어요? 후회나
아쉬운 게겠죠. 내가 아저씨한테, 아제비한테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려고, 갚으려고 하는데 아저씨가 살아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후회되고 아쉽고 안타깝고 슬프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얼먹거림이 치솟아 올 때마다 나의 자랑이던 그 빚진 사랑에 대해, 그 사랑의 작은 상징인 호수에 대해 끝도 없이 말을 토해내고 싶은 그 광증과 깊은 욕구, 사라져버려 모든 것은 사람을 울먹거리게 만든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빚진 사랑에 대해서, 홍수에 대해서, 이 욕구에 대해서 울먹거리게 만든다라는 내면을 서술하고 있네요. 그러나 나는 아무에게도 그 얘기를 끝까지 모두 말해본 적이 없었다요. 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제비의 얘기일 거예요. 아제비 썰일 거예요. 그 아제비 썰을요, 아무한테도 말해본 적이 없나 봐요. 근데 앞에서 딸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사람, 나는 결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등장하는데요. 그 남편에게서 조차 이 남편도 내게 그토록 중요했던 과수원을 팔 때 나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를 위로할 만큼 충분히 슬픔을 표시했대요. 자, 그러니까 그 남편에게조차도 과수원을 팔 때요, 끝까지 말해본 적이 없나 봐요. 그리고 나를 위로할 만큼 충분히 슬픔을 표시한 건 남편이에요. 남편의 반응. 그리고 그를 만났을 땐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된 지 오래된 아저씨의 존재에 들을 만큼 들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모두 들은 건 아니에요. 일부 들었습니다. 일부 말했어요. 일부만 알고 있습니다. 누가요? 남편이요. 아제비의 이야기의 일부만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들을 만큼 들은 거고요. 아무에게도 끝까지 말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전부 들려줬다 하면 시험 문제에서 틀리게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 남편에게는 모든 정보를 다 말해준 적, 끝까지 말해준 적은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다만 남편한테는 일부분만. 그리고 남편도 리액션 잘 해줬어요. 네, 나한테 위로 잘 해줬습니다. 가볼게요. 그렇지만 한 사람의 삶에 대해 그를 알지 못했던 누군가에게 모두 이야기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조바심을 자아내는가 말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쭉쭉쭉 이제 나열될 거예요. 어떤 이유요? 말하지 못한 이유. 아제비의 썰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지 못한 이유. 나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 그를 알지 못했던 아제비의 삶이죠. 그를 알지 못했던 누군가가 이야기에게 모두 이야기한다는 것은 많은 조바심을 자아냅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끝까지 말 못한 이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 못한 이유. 자, 그래서 얼마나 자아내는가 말이냐. 처음부터 하나하나 설명해야 하는 참을성이 내게는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참을성이 없었대요. 하나하나 설명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이 나와 동일한 감정의 굴곡을 같은 장소에서 전달받지 않는 것 때문에 오히려 외로움을 겪기 일쑤였대요. 자, 그러니까 동일한 감정의 굴곡을 전달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냐면, 내가 아제비 썰을 풀었을 때 나만큼 감정을 느낄까? 절대 못 느껴. 누군가도 내 감정은 오로지 똑같이 못 느낄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외로움을 겪기 일쑤래요. 또 이런저런 이유로 그것은 늘 진부하고 싱거운 이야기로 변해버렸습니다. 설령 다 이야기했다는 순간 있어도 바로 다음 순간에 예기치 않은 공백이 생겨나 나를 당황시키는 겁니다. 왜요? 왜 예기치도 않는 공백이요? 빠진 이야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제 겪었던 일이 아니라 어린 시절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내가 기억을 세세하게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다가 순간에 공백이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이야기를 끝까지 못한대요. A가 볼게요. 내가 의식적으로 무엇을 감시하기도 전에 때로는 커튼의 미동 때문에 때로는 화초의 그림자 때문에 자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부추겨 예의 울먹거림이 나도 모르게 심장에서 목구멍으로 여울져 올라올 때면 나는 난감해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생각하기도 전에요. 주변 이런 외부 아무것도 아닌 외부 환경 때문에 나는 울먹거림을 아직까지도 겪고 있나 봐요. 울먹거림은요, 그 아저씨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후회라는 감정이 앞부분에 나왔겠지만 후회뿐만 아니라 그립고 굉장히 보고 싶을 거예요. 외롭고. 그래서 울먹거림이 난감해진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과수원의 이야기는 아제비의 이런 이야기는 어떤 어조로 말해야 하는 걸까? 또 금지된 속내 이야기를 어렵사리 털어놓는 것처럼 속살거려야 하는가? 아니면 무관한 사람의 이야기들 전달하들 과장을 섞어서 부산스럽게 막 야단스럽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뭐예요?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어요. 이야기 전달 방법을 나가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지된 이 속내 이야기를 털어놓은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 가볼게요. 나는 남편, 어린 딸과 함께 지인의 과수원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는 중이다. 그래서 지인의 과수원입니다. 공간. 그곳에서 나는 어린 시절 과수원지기로 일하던 아저씨와의 일들을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과수원의 공간 다시 한번 뭐예요? 회상의 매개체라고요. 그리고 아제비는 나를 정성스럽게 보살펴주기도 하고 가족에게 편지를 써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요, 정성스럽게 보살펴주기도 하지만 거기에 편지 전달해달라고 부탁도 한대. 나는 이런 과거 일을 떠올리는 동시에 그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상념을 딸에게 털어놓은 이야기 형식으로 전합니다. 여기 소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 부분입니다. 뭐요? 과거 일을 떠올리는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생각들을요, 딸에게 털어놓은 이야기의 형식인데 그 형식이 바로 편지 형식입니다. 편지 형식이면요, 어때요? 그 편지 받는 사람만 볼 거란, 왜 우리 편지 받으면 이거 봐 이게 아니라 몰래 이렇게 가려서 보잖아요. 나만 보니까. 그러니까 편지 쓰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솔직할 거고요. 굉장히 내면적으로 섬세하게 서술할 수 있겠죠. 이 편지 형식을 빌린 이유도 그렇습니다. 내면을 아무한테도 끝까지 들려주지 않았던 그 생각, 아제비의 일을 이 딸한테 털어놓는 형식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편지 형식을 선택한 겁니다. 자, 그래서 편지는 우리 인물의 내면 고백을 더 잘 이끌어내는 형식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부분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 수능 특강 교재에 나타난 이 글씨체가 좀 특이할 거예요. 이 기울임체를 쓰고 있잖아요. 이 기울임체, 즉 비 같은 경우는 우리 다른 뒷부분하고 앞부분하고 다르게 편지 형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부분 줄거리 나왔기 때문에 바로 쓸게요.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 발신자가 아니라 받는 수신자겠죠. 바로 나의 딸이요. 사람들은 모두가 언제나 너만큼 크냐? 너의 양미간은 참으로 넓고 깊구나 하면서 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호수 모양, 최송화꽃이 쪼르르 들레 피었던 그 호수 모양, 너를 보고 있노라면 나는 목이 마르다. 얘 저길 앞으로 나가보자.
이래서는 안 되는데 네가 자고 있을 때면 나는 너를 흔들어 깨우고 싶다. 그리고 자꾸 수다를 떨고 싶구나. 그래, 옛날 옛적의 사람들이 모두 평화로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그 말이지. 그만 땅에 틈이 생기더니. 자, 먼저 볼게요, 여러분. 우선 앞에서 나왔던 호수, 즉 미간을 보고 호수 떠올리고요. 그 채송화꽃이 피어있는 호수 모양 다시 한번 떠올리고요. 그리고 자꾸 수다를 떨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옛날 옛적의 사람들이 평화로운 잠들어 있는데 그만 땅에 틈이 생긴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물결. 시대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말이 등장하기 때문에 별 붙인 건데요. 여러분, 땅덩어리에 틈이 생긴대요. 갈라졌대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한반도가 절반으로 갈라진 사건 뭐요? 6.25 한국전쟁이겠죠. 자, 그래서 이 틈은요, 한국전쟁. 공교롭게도 제가 의도하려고 그러진 않았는데 업로드하는 이 날이 6.25 전쟁, 6.25 날이네요. 예, 의도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게 바로 여러분이 시험 잘 볼 수 있는 그런 운명이 아닐까요? 네, 봅시다. 자, 아무튼 틈이 생긴다 라고 하는 이 한국전쟁을 떠올리고 있다라는 건 이 엄마, 즉 나는요, 이 딸의 엄마 나는요, 한국전쟁을 그렇게 어린 시절에 겪었었나 봐요. 이 얘기를 통해서 가볼게요. 그게 바로 옛날 이야기가 돼버린 오늘의 이야기. 아, 나는 아직도 찾지 못했구나. 어떻게 얘기를 해주랴. 폭풍의 이야기로, 아니면 가벼운 봄비의 이야기로, 아니면 그것도 지금처럼 피웅피웅 내리박히는 여름 햇살의 이야기로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랴 라고 해서 아직까지도 방법을 고민합니다. 방법을 고민한다는 건 그만큼 신중한다라는 거죠. 신중히 고민한다라는 거죠. 가볼게요. 어떻게 신중히 고민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해 도대체. 그죠? 한때 남로당 그 고위당, 그 남로당 고위급 간부였던 그는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선 요거 알아둡시다. 남로당은요, 남조선 노동당인데 이게 공산주의예요. 쉽게 말하면 그 민주주의의 반대, 자유주의의 반대, 그 북한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공산주의를 예전에는 이념 간의 갈등 중에 이 남조선에서는 이제는 공산주의를 없애자, 그래서 반공 사상이 그때 당시엔 지배했어요. 하지만 이 남조선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의 그 남아있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우리 공산주의라고 한다면 남로당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념이 나온 거예요. 누구의 이념이요? 바로 그 아제비의 이념이요. 아제비의 이념은 공산주의였어요. 심지어 고위급 간부래요. 엄청나게 그 이념을 집중한 거죠. 사형이 선고된 도망자였대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조선 땅에서는요, 공산주의가 용납이 되지 않았던 시대, 그 시대를 반영을 해주는 그러한 처지겠죠. 그래서 사형을 선고받아가지고 도망자였어요. 그는 고위 간부의 자격으로 월북의 기회를 엿보며 월북은 북쪽으로 가는 거죠. 도피해 있다가 검거되었고 검거되어 오던 중에 도망하였습니다. 그냥 묻기만 할 건데요, 여러분. 자, 요거 일치불일치 때문에 세심하게 물어보면
검거되던 중에 도망간 거지 그냥 도망자 신세다, 한 번도 잡히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검거가 됐긴 했습니다. 하지만 도망한 거예요. 도망하도록 동행하던 호송자들이 소지품하고 의복을 빼앗아 놓은 상태에서 하룻밤을 나전 중 그는 기적적으로 도망한 것입니다. 검은 몇 날의 밤을 말처럼 집어타고 한 과수원 속으로 영원히. 자, 그러니까 그 검은 몇 날의 밤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두운 시간을 얘기하죠. 아니, 진짜 시간 자체가 어둡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도망와서 정처 없이 걷는 이 시간도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그 어두운 시간을 말처럼 타고요, 이렇게 한 과수원 속으로 영원히 합니다. 표현법 좀 특이해서 한번 정리할게요. 이 밤이 시간이죠. 추상적 개념인데 말처럼 비유하면서 구체화하는 거죠. 밤을 잡아 탔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표현법 한 번만 정리할게요. 한 과수원 속으로 영원히. 자, 그래서 이 표현도요, 여러분 도치인 거 아시겠죠? 문장이 여기 뒤로 빼줘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이 서술의 변화나 변주를 주는 겁니다. 가볼게요. 아버지에 이어 그의 장례를 치르러 시골집에 내려갔을 때 라고 얘기하네요. 그의 장례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아제비가 앞에서 이제 이른 나이에 죽었다고 했잖아요.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그 아제비의 장례를 치르러요, 시골집에 내려갔을 때 라고 얘기하네요. 어디에서? 시골에서. 아니, 서울에서. 미안. 서울에서. 아까 나가 했던 말 기억나요? 서술? 나는 서울에 단신 유학을 다녀왔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내용하고 이해되죠? 서울에서 시골집에 내려왔었대요. 지쳐있는 어머니의 입에선 당신도 모르게 넋두리처럼 흘러나온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의식하지 않고 그냥 고백한 부분인 거죠. 넋두리처럼 흘러나온 말들이니까요. 가볼게요. 아마도 그를 잃은 슬픔이 무한히 컸던 때문이었으나, 아, 그러면 이 아제비에 대한 어머니의 애정도 정말 컸네요. 아제비, 애정했던 어머니예요. 나는 그렇게 뒤늦게 들은 사실, 어떤 사실? 어머니가 알려준, 의도치 않게 들려준 그 뒤늦게 들은 사실을 핑계로 그거를 미워할 출구를 찾았대요. 왜 미워할까라는 감정, 어떤 원망의 감정이 담겨있나 봐요. 봅시다. 어떤 종류의 거대한 도망을 나는 그에게서 기대했던 걸까? 바보 같은 아제비, 멍청이, 겁쟁이, 비겁한 도피자 하면서 미워하려고 시도하죠. 그렇게 딱한 사람의 삶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 그 딱한 사람이 누구요? 아제비요. 삶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바로 나라는 거죠. 나는 목격자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그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음험한 무엇인가에 감염되어 입 한 번 뻥끗 못하고 그토록 강한 열망으로 말을 붙여보고 싶었던 그의 아내와 아들의 만남을 방해한 것이 바로 그이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선 이 그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음험한 무엇인가, 이거에 감염되어서요, 뻥끗 못하고 강한 열망으로 말을 붙이고 싶었던, 뭐한다? 그의 아내 그리고 아들도 있었나 봐요. 만남을 방해한 것, 그게 바로 그 일이라도 한 것인 것처럼 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자, 앞에서 어린 시절 나는요, 우리 이 어디있죠? 네, 여기서 중략 부분 줄거리예요. 아제비는 나를 정성스럽게 보살펴주기도 하고요, 거기에 편지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했죠. 근데 어린아이니까 그때 당시엔 왜 편지를 전해주지? 그냥 전달만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근데 이제 돌이켜 보니까요, 알겠는 거예요. 이 아내랑 아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에 붙이고 싶었는데 그것을 못했다라는 거죠. 이상하게 꼬인 감정의 매듭이다. 당신들의 남편, 아버지가 저기 야산 자락에 살고 있다고 한 번도 외쳐보지 못하고 그의 편지 신부를 한 것이 미치도록 미웠던 것이다. 안타까운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다시 한번 아제비고요. 아제비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것 때문에 도망갔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편지 심부름만 하던 나를 떠올리니까 와, 나 그냥 저기에 아제비 있다고 말할걸. 그렇게 일찍 돌아가신 줄 알았으면 아들하고 아내 만나게 할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그때 당시 몰랐지. 왜 전달해달라고 했는지 몰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가볼게요. 그를 열렬히 미워하면서 조금씩 나의 슬픔이 정말 진정되었다고 할까? 그 미움의 기간은 다행히도 길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러니까 결국 당연히 못 미워하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미워요? 그렇게 소중한 아저씨를. 그 아저씨가 나한테 준 사랑이 얼만데. 자, 가볼게요. 그가 간 후 한참이 지나 이미 야산으로 변해버린 과수원을 정리하기 위해 시골로 내려갔었다. 서울에서요. 인력도 달랐거니와 무엇보다도 오래된 아버지의 투병으로 진 빚 감당으로 팔려나간 과수원. 자, 무엇보다도 요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어딘가 편찮으셨나 봐요. 오래된 아버지 투병이라고 했으니까 요 사실도 놓치지 마시고요. 몸이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빚 감당으로 팔려나간 과수원의 방책을 만들러 벌써 남자 서너 명이 와서 일하고 있었대요. 나는 딸의 출산을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을 때였고요. 자, 과수원에 길이 곱게 뻗어나가는 게 보이는 호숫가에 앉아서 나는 다시는 못 보게 될지도 모르는 낯익은 풍경들을 하나하나 나의 애정어린 시선에 나누어 줬대요. 언제요? 이때요. 이때의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때 과수원이 팔리기 직전에요. 과수원에 앉아서 과거를 떠올리고 있는 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떤 걸 떠올리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그런 낯익은 풍경을 하나하나 시선에 두었고요. 과수원은 황폐했어도 내게는 평화였다라고 여겨요. 설령 그것이 어느 날 없어졌다 해도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무언의 동반자인 나무들은 내일에 다가올 걱정에는 무관심한 채 느며맞게 푸른 하늘에 미세한 실핏줄을 그리고 있었다. 잎이 닫힌 가을이었던 것이다 라고 하네요. 계절 나오고요. 낯익은 풍경을 이렇게 섬세하게 배경 묘사를 했다는 점,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비어있는 길 위에 하나의 영상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영상이 떠올랐다라는 건 진짜 실제 영상이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즉 회상이 들었다 이거죠. 아제비의 어깨에 팔을 얹고 기대고 불편한 몸을 움직여 짧은 산책을 하는 아버지. 자,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불편한 몸을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 아버지가 아제비의 어깨에 이렇게 손을 옮기고 있나 봐요. 옆에 그림자처럼 엉킨 아제비의 모습이었대요. 이렇게. 자, 그래서 아버지와 아제비가 어깨 동무를 서로 하면서 서로는 아니죠. 아버지가 이제 아제비의 어깨에 이제 의지하면서 이렇게 아제비도 이렇게 받쳐줄 거고요. 부축해 줄 거고요. 그런 것들을 그림자처럼 엉켜있다라고 나는 그려내고 있네요. 그들은 늘 한마디 말았다. 단둘이서. 나는 그럴 때에 그들이 제일 아름다웠다고 생각한대요. 평가 보세요. 아름다웠다. 그래서 나의 인식이죠. 긍정적이고요. 그들은 무에 그리 할 말이 많았을까? 호롤단신 가족을 모두 버리고 남쪽을 택해온 아버지.
였던 만큼 건강이 좋았던 젊은 시절만 해도 읍으로 나가서 또는 내가 다니는 국민학교, 초등학교에 와서요 가끔 반공 강연을 하곤 했대요. 너무 중요하죠. 반공 강연. 즉 반공은 반공 이데올로기,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좋았던 시절에는 나의 초등학교에 와가지고요 남조선, 남한이니까 공산주의는 하면 안 된다라는 강연을 아버지께서 하셨나 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고개를 끄덕여주면서 내 어깨를 으쓱하게 한 강연들이었대요. 그러니까 나도 어렸을 적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바로 그가 남로당의 열성 간부였던 아제비를 과수원에서 발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선 이때의 그는 나의 아버지일 겁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반공이죠. 근데 남로당의 열성 간부였던 아제비 있죠. 아제비는 뭐예요? 공산주의죠. 아버지와 아제비는 뭐가 다른 겁니까, 여러분? 1번 성별, 2번 나이, 3번 계층, 4번 이념. 뭐가 다른 거죠? 이념이 다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의 차이가 있는데 이념의 대조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념이 극과 극, 즉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남한과 북한의 극과 극처럼 있던 사람들이 어깨를 감싸안고 부축해주며 엉켜 있습니다. 자, 가서 볼게요. 그것을 과수원에서 발견했고 그의 불안한 신원인 바람막이가 되어주었으며 그와 일생의 의형제가 된 것이래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불안한 신원, 즉 바로 아제비를 얘기하고요.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커버줘줬다는 거죠. 커버줘줬다. 일생의 의형제가 됐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내준 아제비의 공책에는요. 공책. 자연을 읊은 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대요. 자, 공책에 뭐 있대요? 자연을 읊은 글. 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만 들어가 있던 건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도 일단 들어간 거예요. 근데 뒤에 거기엔 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흘려 쓴 글씨긴 하지만 그가 일생 동안 붙잡고 있었던 생각, 그게 공산주의겠죠. 그게 두서없이 채워져 있었다. 겪어온 사고의 모든 갈피. 자, 그러니까 공책에는요 그의 사상이 담겨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상징적 의미 바로 정리하면 공책은 아제비의 사상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어떻든 그는 변하지 않은 채로 일생을 살았던 것 같고요. 공산주의가 계속 지속됐대요. 변하지 않아요? 그것을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숨기지는 않는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공산주의를 싫어하지만 아제비가 공산주의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신대요.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별표 쳐주시고. 이념 간의 갈등, 즉 이념 간의 대조가 있는데 어떻게 둘이 이렇게 사이가 좋고 의형제까지 맨날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거예요. 나의 태도입니다. 이해 안 돼요. 근데 지금 현실적인 입장에서 현재의 나에서 이해가 안 되지만 이전에 혹은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곳에 그들의 삶과 함께 위치했던 것이래요. 그래서 이 둘, 즉 아제비와 아버지는요, 그 둘이 이념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 갈등하지 않고요, 싸우지 않고 화합과 화해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태도는 이해되진 않지만 뭐 한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해가 안 될 뿐, 상식에서 어긋날 뿐 그것을 밉거나 부정적으로 까는 건 아닙니다. 조심하시고. 과수원의 사방에 그들의 속삭임이 있었다.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오는 게 요거죠. 제목의 의미와도 연결이 되고요. 아제비와 아버지의, 아저씨와 아버지의 그러한 속삭임이죠. 근데 얘가 뭘 상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속닥속닥 거리면서 여러분 싸웠을까요? 아니면 많은 생각을 나누면서 이렇게 서로 이해를 하게 됐을까요? 이해를 하게 돼서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거겠죠. 그래서 이 그들의 속삭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념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가볼게요. 어떻게요? 이념 간의 갈등 해소 가능성을 보여준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이 두 인물만 개인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자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언젠가 한국정쟁 당시에서도 이데올로기가 갈등이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요. 되겠나요? 가볼게요. 그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차이가 끝도 없이 나는 없는 속삭임을 나누었다. 근본적으로 있는 차이. 이념 간의 갈등이라고 했으니까 사상 간의 갈등. 사상을 이데올로기라고 하죠. 이데올로기. 다양한 표현들 알아두시고요. 특히 늦은 밤에 집 앞에 내놓은 평상 위의 과수원과 좁은 길들, 야산 밑에 파여진 호수 주변, 사방에서 귀만 기울이면 바람소리 같은 그들의 속삭임이 들려왔대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공간적 배경을 나열하면서 이들은 다 속삭임, 즉 서로 견해를 좁히기,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속삭임을 많이 나눴다라는 것이 되겠죠. 무엇보다도 호수 주변에 그것이 수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황량하고 진안하던 과수원의 생활을 안온한 평온한 미소로서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흐르는 지금도 떠올렸지만 이러한 생활, 안온한 미소로 기억하게 한다. 즉 긍정적으로 본다. 과수원 생활을 할 때 얘가 뭐 부잣집 딸도 아니었고요. 되게 황량하고 힘겹게 살았겠죠. 과수원 생활을 했을 때는요. 그런데 그 주변에서 아버지와 아제비가 속삭일 때는요. 그만큼 평온한 미소가 나왔대요. 그래서 긍정적인 인식이고요. 또 다른 영상이 있대요. 또 다른 영상, 또 다른 이미지가 떠오르겠죠? 내가 몇 살 때쯤이었을까? 25, 26, 여전히 여름이었고 과수원에 보낸 연휴의 끝이었대요. 자, 그래서 성장해서 이제 20살이 넘었어요. 나는 서울에 직장에 다니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유학뿐만 아니라 직장에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주말이 끝나고 출근하기 위해서 서울에 기차를 타려고 어머니가 준비해온 밑반찬을 들고 거기 호숫가에서 보이는 길에 거의 다 날아왔을 때 사각사각 흙길 위에 속살거리듯 작은 감지럼을 만드는 자전거 바퀴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전거 바퀴 아시죠? 사각사각 이렇게 해가지고 밟는 소리예요. 머리가 허연 아제비였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요 굉장히 꼬맹이 어린 시절이었는데 이제 어엿한 20대가 돼서 직장인까지 했으니까 아제비도 늙으신 거겠죠. 그래서 나이가 든 아제비의 모습이죠. 송이야 하고 부르지도 않았대요. 송이는 그러면 나의 이름이겠네요. 그저 한껏 드러내고 깊은 주름이 접히는 미소를 짓는 것이 나였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깊은 주름이 잡히는 미소라고 하는 이런 외양 묘사를 통해서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자전거의 사각거림이 멎고 그가 내렸다. 자전거 뒤쪽에 얹혀있는 허름한 바구니에는 최송화 화분이 하나 들어있었대요.
누구 자전거요? 아제비의 자전거. 창가에 놓고 아제비 생각도 해요 라고 아제비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창가에 놓고 서울에 있으니까 송이야 아제비 생각해 이렇게 최송화 꽃을 준 거예요. 좀 슬프죠. 그래서 최송화 화분은 역시나 여기 소재 이렇게 쓰듯이 바로 써볼게요. 바로 아제비의 사랑이죠. 따뜻한 정이다 뭐 수특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이런 거죠. 내 생각해 뭐 이런 거죠. 선물로 주니까요. 다시 자전거를 뒤돌아 세우고 이어서 멀어져던 사각거리는 소리, 그것이 그를 마지막으로 보신 것이었다. 그날 바로 돌아가신 것은 아니고요. 이제 나가 서울에 있으니까 이 시골에 있는 고향을 자주 내려가긴 좀 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는 가기가 좀 힘들었다 이거죠. 그때 그 미소는 그토록 기뻤는데 직장 생활에 얽매여서 고향에 들르지는 못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던 그 즈음 어느 날 아주 갑작스럽게 그는 그렇게 가버린 것이었다. 내게 채송화 하나 아프게 남겨놓고. 왜 아파요? 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후회되기니까. 자, 다시 기울임체 나왔네요. 뭐요? 편지 형식 가볼게요. 예, 다시 한번 쓸게요. 딸, 오늘은 왜 이리 목이 마르냐? 너의 잠은 또 왜 이리 깊으냐? 사방이 정적이다. 예, 어서 깨어 내 말 들어주렴. 눈을 잠시 감았다가 떴을 때 저 앞으로 부활한 호수가 걸어온다면. 부활한 호수가 너무너무 그리운 거죠. 근데 사실 누가 그립겠어요? 아제비가 그립겠죠. 아제비의 사랑이 그립겠죠. 그늘에 쉬고 있던 먼지 덮인 자전거의 방퀴가 둥글둥글 소리 없이 홀로 돌기 시작한다면 역시나 아제비 상징하고요. 아, 세상의 모든 속삭임이 물이 되어 흐른다면, 예, 우리가 한 몸일 때 그랬던 것처럼. 언제 딸하고 한 몸이에요? 엄마는 뱃속에 있을 때 임신했을 시절 얘기하죠. 내게 해줄 속삭임이 이다지도 많은데 이제는 어떻게 그 얘기를 해야만 할까? 울음처럼 웃음처럼 옛날 이야기로 혹은 미래 이야기로, 기체 이야기 아니면 액체 이야기로 라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 햇볕이 아직도 이렇게 따가운데 우리가 예전에 한 몸이었을 때처럼 그렇게 얘기해볼까? 라고 얘기합니다. 아직까지도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하는지 방법을 고민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속삭임입니다. 별표. 이때의 속삭임은요, 우리 나가 딸에게 하는 속삭임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겪지 않는 세대도 어때요? 아직도 우리 통일 안 됐고 아직도 전쟁 중이죠. 휴전일 뿐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치유가 안 됐어요. 이때 당시는 현재 배경이 90년대인데 당연히 안 됐고, 이걸 통해서 너에게 해줄 속삭임은 아제비의 얘기뿐만 아니라 전쟁을 겪지 않은 딸에게 전하면서 뭐요? 2년간의 갈등이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라는 가능성을 제시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제비의 얘기에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같이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 햇빛이 아직도 뜨거운데 우리 예전에 한봄인 것처럼 임신했던 것처럼 얘기해 볼까? 라고 얘기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최훈 소설의 속삭임 속삭임. 이 소설은 민족 분단과 이념 갈등을 소재로 두 속삭임, 즉 바로 정리할게요. 나가 딸에게 하는 속삭임 1번, 아버지와 아제비가 나눈 속삭임 2번이요. 둘 다 민족 분단하고 이념 갈등을 소재로 하는데요. 둘 다 공통점 먼저 써면 둘 다 이념 간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속삭임이에요. 가능성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요. 이 딸은 이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고요. 여기는 전쟁을 겪었죠. 근데 그 한국전쟁 당시에 여기서는 이념 간의 갈등의 갈등 화해 가능성이고요. 여기도 전쟁을 겪지 않는 세대에 대한 갈등 화해 가능성을 속삭임으로 표현해준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 대립을 초월하는 화해와 공족의 방식이 형상화할 수 있고요. 나는 여름 휴가를 맞아요. 지인의 과수원에 휴가를 보냈는데 과수원을 운영하던 어린 시절에 자신을 아껴주던 어른 아제비와의 일을 떠올리면서 가족으로 보살펴준 부모님의 선택이 가치 있었다 라고 긍정적으로 아까 인식했잖아요. 그렇게 포용하는 자세, 포용하는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한 분단의 상처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속삭임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핵심 포인트 잡고 이 작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는 우선 시점 관련돼서요. 우리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을 자세히 전달할 수 있었다. 근데 그 시점이지만 형식 자체는요, 편지의 형식이 삽입됐죠. 아까 요 효과는 같이 썼으니까 요것만 포인트 잡을게요. 효과는 내면을 더 고백적이고 세심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또 아제비의 정체인데요. 사실 아제비가요, 제가 맨 처음에 대놓고 얘는 아제비야 라고 해서 만정이지, 처음에는 그냥 한 얼굴이 떠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제비 이야기가 쭉 연속하지 않고요, 굉장히 분절적으로 서술이 됩니다. 이 분절적으로 서술되면서 나중에 아제비에 대한 자세히 이야기를 하니까요,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죠.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게. 어떤 남자가 있었어 하면서 이 남자 썰을 막 풀다가 그게 그 남자가 바로 나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혹은 그 남자가 바로 이 내 남편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반전, 그리고 처음에는 궁금증이 엄청 있겠죠. 그런 효과입니다. 아제비가 대놓고 처음부터는 누군지는 말 안 해요. 그러면 띄엄띄엄 분절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궁금증을 유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한국 소설 중에 현대소설은요, 6.25 한국전쟁이 배경으로 된다면 분단의 이념, 그리고 분단의 문제, 그리고 이념 간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는 문학 양상이 많은데, 자, 우리 문학 작품은요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요, 인간의, 즉 휴머니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한국 현대소설은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도 무력으로, 물리적으로 그런 식으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요, 대화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시 방법, 그리고 또 속삭임 제목의 의미 꼭 파악해 주셔서 복습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